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권희경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와 아동학대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방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 또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각관계 또는 삼각화라는 용어는 1950년대 머레이 보웬이 다세대 가족 치료를 창안하면서 가족 안에서의 불안과 긴장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가리키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당사자인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인 대체로 자녀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그 관계에 끌어들임으로써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 사람을 소외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리가 두 개인 의자는 바로 서기가 어렵지만 일단 어떻게든 세 개가 되면은 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하면 의자가 또 금방 무너질 겁니다. 가족 안에서 어른 두 사람 사이에서 권력이나 감정 등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면은 그 불안정한 이인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제3자를 끌어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삼각관계는 가족 안에서 불안정한 이인 체계를 해소하는 방편이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만들므로써 겉으로 보이기에 균형이나 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안정이나 균형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보웬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불안이 증가하면 제3자를 두 사람의 관계에 관여시켜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내는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해서 아들을 마구 야단치면서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아내는 갈등 관계를 아들과 만들지만 남편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남편과 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관심과 정서적 욕구를 쏟아부으면서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불안을 아들에게 토로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와 동맹관계를 맺고 아버지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에 본의 아니게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자녀는 본질적인 부부 갈등을 없는 듯이 위장하게 만드는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가족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가족 내의 긴장을 자신의 문제적 행동을 통해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도 삼각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 전에 갈등 상황이나 또는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늘 비난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너가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삼각관계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방패막으로 삼아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일반적인 아이다움을 잃고 지나치게 성숙하고 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역할이 전이되어서 오히려 부모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자녀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모화라고 하는데요. 부모화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자신의 욕구나 불만, 좌절을 쏟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화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내부에 축적하면서 속으로 곪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화된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혼자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려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화 경험은 우울, 불안, 긴장, 소외감,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드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녀에게 해소함으로써 이런 부모화된 자녀의 역할을 대물림하게 되고, 그래서 세대 간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UN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권리 중 보호권과 발달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형의 학대는 아니지만 아동의 미래를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된 외국의 연구들도 이런 삼각관계가 자녀에게 잠재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부부 당사자가 스스로 성숙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모의 삼각화, 이것이 아동학대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만이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동이 자라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다 아동 학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흉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일종의 이런 삼각화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럼요. 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렇게 뭐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네. 부분들. 네, 아동을 심판자 역할에 서게 하는 것 또한 아동의 부모화를 촉진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동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나는 엄마, 아빠가 다 좋은데 내가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굉장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뭐
그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된 점을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이 어느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 근래를 보자면 창녕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또 천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또 작년에 또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아이가 많은 집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에만 그렇게 학대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가족을 하나의 체계라고 봤을 때 체계는 그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아이를 한 번 학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일종의 가족의 규칙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안정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패턴화되어서 그 가족에서 그 학대받는 아동 한 명이 희생양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아이를 학대함으로써 겉보기에 가족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뭘 유달리 다른 아이들보다 잘못했다거나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아이가 특별히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 패턴을 통한 결과로서 그 한 자녀가 희생양이 되는 거라고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가해자들이 저 아이가 뭘 잘못해서, 특별히 저 아이가 나빠서 이렇게 변명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평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민주적인 가정을 선호를 하죠. 부모 자녀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의 평등이 있어야 되는가? 평등이란 무엇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 어느 정도의 위계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당연히 부모와 자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등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부모와 자녀가 완벽하게 똑같은 권리,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기보다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때 권위라는 것은 권위적이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가족의 위계에서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거든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한다든지 그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4가지 형태의 부모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제가 배운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셰퍼는요, 1960년대에 부모의 양육 행동을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통제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정과 통제가 모두 큰 부모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헬리콥터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제의 수준은 낮지만 애정 수준은 높은 부모를 허용적인 부모라고 하고, 그리고 통제 수준이 높으면서 애정 수준이 낮은 부모에 대해서는 독재적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수준과 애정 수준이 모두 낮은 부모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부모, 방임형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 통제의 수준은 중간 정도이면서 애정의 수준은 높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유형의 부모 모두 다 약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주적인 부모 또는 권위를 가진 부모라고 했을 때에는 애정 수준은 높지만 통제의 수준은 적절한 정도로 조절할 줄 아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통제와 그리고 학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 또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해야 할 행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라든지 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해코지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 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 돼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해도 돼라고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학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보통 부모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의 감정은 모두 받아주되 행동의 범위는 제한을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먼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내가 화가 났을 때에는 아이한테도 엄격하고 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에게 너그러운 경향이 있잖아요. 제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감정과 또 양육 행동을 분명히 구분해서 아이에게는 일관성 있게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를 그렇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창녕 사건을 보면 그 창녕 계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엄마와 딸이 너무 많이 싸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교육을 했다면 훈육을 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많이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를 훈육할 때 부모님들이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 어른들도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들보다는 더 오래 살아왔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그 분명한 선을 긋는 것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자녀에게 모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네가 이렇게 엄마로부터 혼을 날 때에는 이렇게 혼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때를 쓰면 애를 이렇게 둘러엎고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문을 닫고 무서운 표정 한번 딱 지면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하셨습니다. 네. 그때 안 때려도 말은 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체벌을 하거든요. 지금 이 가정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동 학대 비율도 높지만 이게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가정에서의 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이 아동 학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네, 너무 슬퍼요. 네. 근데 그것은 꼭 가정이 가장 위험한 장소여서라기보다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고 네. 또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 삼각관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로서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언제나 늘 보람있고 행복하고 또 아이가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24시간 중에서 한 2시간 정도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때 가장 네, 예쁘죠. 예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책임감이라든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부모가 되고 나면은 일단 책임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가 결국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면서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요. 또 이 부모 교육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미 부모가 된 후에 부모 교육을 받으면 늦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전 청소년 시기부터 부모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 또 그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그 중학교부터 성교육 시간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성교육 시간이 뭐 피임이라든지 어떤 성관계적인 부분 외에 이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모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너무 준비되지 않아서 불행한 사태를 맞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얘기할 때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모의 성장사를 돌이켜보면 그 부모도 자신의 생애 한 시점에서는 가정학대나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해야 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해자가 가지는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이 사망사건만 불거지기 때문에 아주 이 정도는 돼야지 아동학대일 거야. 뭐 어디 팔다리는 부러져야지 아동학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가정에서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학대가 굉장히 많고 부모님들도 이걸 아동학대라고 인식을 못하고 당하는 자녀들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새삼 느끼는 바가 너무 컸습니다. 혹시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네,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